네, 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홍티의 명도, 노하우를 따라서 나도 명도할 수 있다. 네, 6강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먼저는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아마 소개를 한 2번 정도 했을 거예요. 그 명도의 끝판왕, 개쌍욕한 아주머니 2명과 얽힌 그 사연부터 제가 가볍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건 번호는 2009 타경 19738, 송파구 풍납동 현대아파트 104동 1402호. 이 아파트가 지금은요 10억을 훌쩍 뛰어넘겼죠. 자, 아깝지만 어쩔 수 없고, 네, 제가 낙찰받은 104동은요 제일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거기가 바로 강동구청역 4번 출구하고 인접해 있어요. 1분도 안 되게 가깝습니다. 비가 와도요 막 뛰어가면은 뭐 소낙비가 내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조금 가랑비 정도 오는 정도면 우산도 없이 바로 집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가까운 거리인데요. 자, 이 아파트에 대한 자세한 스토리는요, 제가 홍티경매 유튜브 147번 하고요 169번에 올려놨으니까 전체적인 스토리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아파트는요 누구나 선호하는 전용면적 25평, 방 3개, 화장실 2개, 아주 아담한 아파트입니다. 자, 권리분석 공부 살짝 하고 가겠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니까요, 군포농협에서 근저당이 2006년 7월 10일 채권 최고액 4억 3,200만 원의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죠. 등기부상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정보를 보니까 2002년 10월 24일 전입신고된 임차인 2명이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임차인 이름이 가려져 있지만 제가 실명을 공개하겠습니다. 윤석화와 김옥선입니다. 물론 여기 소유자도 김시성이지만은 임차인 김옥선하고는 별개의 사람입니다. 자, 이 윤석화는요 보증금을 2억 원이라고 떡하니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가 늦어서 농협에서 우선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남는 금액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배당이 되기 때문에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 인수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죠. 2006년 이 아파트 가격을 볼 때 농협에서 받은 대출은요 거의 최대로 담보대출을 받은 거예요. 웃긴 일이죠. 아니, 2억의 임차보증금이 있는 아파트에 이렇게나 많은 꽉 채운 대출이 과연 가능할까? 결론은요, 무상거주각서를 제출한 가짜 임차인이었던 거죠. 2명 다. 자, 이 스토리는요 유튜브 영상 169번에 있으니까 다시 보시고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명도로 돌아가서, 자, 낙찰받고 제가 당일날로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메모를 꽂지 않고요 직접 벨을 눌렀어요. 만나볼 생각으로. 그런데 벨소리가 눌리자마자 안에서 그 신경질적인 말투에 섞인 카랑카랑한 목소리, 누구세요? 아, 좀 약하다. 그때 여자 목소리 지금도 제가 생생히 기억나는데 어우, 소름이 좀 돋아요. 그 신경질적인 말투를 들으니 아, 이거 만만치 않겠다 라고 생각이 됐죠. 그래도 뭐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 예, 이 아파트 낙찰받은 낙찰자예요.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뵙고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순간 터져나오는 개쌍욕, 생전 처음 듣는 욕짓거리. 아, 정말 그 욕에 대한 제가 다는 못 얘기해도요 일부를 얘기했는데 147번 영상에 있습니다. 그 개쌍욕 시청해 보시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원칙을 전달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점유자를 이해한다고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고개를 끄덕끄덕해서는 안 됩니다. 낙찰자하고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점유자는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한쪽은 쫓겨나야 되고요 한쪽은 쫓아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완전히 상반된 관계죠. 낙찰자인 여러분께서 아, 네, 이해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명도는 그야말로 계속 진행되는 ing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아, 내가 당신 이해하고 있어요, 아, 인정합니다, 이렇게 눈치가 보이는 순간 그것을 역이용하는 점유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기필코 무조건 네버 측은지심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무적인 말투로 용건만 전달하면 됩니다. 아, 네, 죄송하지만 제가 일이 좀 바빠서요 자세한 얘기는 문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조용히 전화를 끊는 거예요. 낙찰자인 여러분들은 거기 살고 있는 점유자들의 애환 사정 들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듣다 보면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마음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단을 못 내립니다. 단호한 말투로 아, 예, 중간에 전화 끊어 죄송한데
이사는 언제 가실 건가요? 결론이 이거예요. 이 한마디, 이사는 언제 가실 건가요? 이 한마디가 모든 대화의 종결이 돼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점유자로부터 한번 만납시다 라는 제의를 받더라도요.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피치 못할 상황이 온다면야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거기 살고 있는 점유자하고 쫓겨나야 되는 사람하고요. 쫓아낼 수밖에 없는 여러분하고 두 분이 만나서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덕담을 나눌 사이도 아니고요. 그리고 만나면은 대부분이 이사기간 연장을 부탁하거나 아니면은 본인들의 처지, 내가 이러이러한 처지가 돼서요. 지금 이사를 못 가요. 1년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6개월만. 이런 얘기가, 이런 하소연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낙찰자 입장에서는 딱히 해줄 대답이 없습니다. 그냥 입 닫고 그냥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멍하니 어쩔 수 없이 앉아있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박차고 일어나기도 뭐한 그런 안절부절 못하는 자리를 만들 이유가 당연히 없잖아요. 네, 자, 네 번째는요. 이사비는 절대로 선지급하면 안 됩니다. 보통 점유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삿짐 센터에 예약금을 걸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이사갈 집에 방을 얻을 계약금이 필요한데 계약금 좀 보태주세요. 그래서 마음 약한 여러분들은 돈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사 간다고 하는 이사 당일 이삿짐은 나가지 않습니다. 이사를 안 간 거예요. 아니 왜 이사를 안 가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오는 대답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사정이 생겨서 어쩔 수 없었어. 이런 대답이에요. 이유도 각양각색 다양하지만 결론은 하나. 오늘 이사를 못 가고요. 앞으로 미룰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 말이 거짓말인지 진짠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약속한 날짜에 이사를 안 간 거. 어차피 나는 그 집을 인도를 못 받아요. 시간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나한테 주어진 거죠.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겁니다. 약속한 날까지 기다려줬는데 또다시 부담 가득한 이사 날짜에 대한 협상을 또다시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답답해요. 이런 얘기하는 저도 그때 생각만 하면 마음이 답답해져요. 거짓말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요. 또다시 그 사람 얘기를 믿어야 되나? 진짜 이번에 이사를 갈까?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비는요. 이삿짐을 모두 빼고 나간 다음에 비번도 바꿔놓고 내부를 확인한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가져갈 게 없어, 깨끗한 상태라면 그때 이사비를 보내주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삿짐 센터 예약금이라든가 또 이사갈 집의 계약금 같은 거는 필요하다고 사정을 해온다고 하면 뭐 어떡하겠어요. 사정 하는데 일부라도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를 요구하느냐?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하세요. 이삿짐 센터에는 예약을 해놓으면은 예약금을 걸면 센터에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사갈 집에 계약서를 썼다면 계약서 상에 부동산 중개소 또는 소유주 연락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 전화를 해서 진짜 이사를 가는지 진짜 이삿짐 센터에 예약을 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 확인 없이 사정이 딱하구나 덜컥 돈부터 보낸다면 뒷감당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바로 명도를 할 낙찰자인 여러분들의 몫인 거죠. 자, 다섯 번째는요. 이사비는요. 낙찰가 기준으로 1억까지는 50만원, 2억까지는 70에서 80만원, 3억까지는 한 100에서 120만원 정도, 5억까지는 한 2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장 당일날 이사를 나간다고 하면 200도 줄 수 있죠. 300도 줄 수 있어요. 명도를 잘했다는 건요. 점유를 최대한 빨리 빼는 게 명도를 잘한 겁니다. 아니 4개월, 5개월, 6개월 걸려서 나 명도비도 한 푼도 안 들었어. 그리고 이사를 내보냈어. 그게 자랑입니까? 아니 5개월, 6개월을 시간을 끌 바에는 그동안 이자는 누가 감당해요? 그럴 바에는 이사비를 좀 주더라도 낙찰받고 잔금 낸 직후 점유를 빨리 빼는 게 그게 오히려 더 명도를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강조드리지만요. 현명한 명도는요. 점유를 신속하게 빼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게 집을 만들어 놓거나 또는 매도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내놓을 수 있는 확실하게 깨끗한 집을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요. 대금 납부 시 인도명령 신청 그리고 인도명령 인용이 되면 그 즉시 강제집행 신청까지는 신속하게 이어져 가세요. 근데요. 점유자가 착한 사람 같아요. 제가 이렇게 통화를 살짝 해보니까 굉장히 점잖은 사람 같던데요. 그럴 사람 같이 안 보여요. 만나봤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정답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명도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분들하고 만난 첫인상에 절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직접 하는 명도, 내가 경험한 명도가 나만의 통계가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명도 해보니까 좋게 좋게 얘기하니까 내 말 잘 따라주고 협의가 잘 되던데, 그건 그 사람의 명도 사례예요. 여러분들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명도가 바로 나만의 명도 사례가 된다는 거죠. 9번 명도가 원만하게 잘 처리됐어요. 10번째 낙찰을 받았어요. 그 10번도 9번 명도가 잘 됐기 때문에 나머지 1번, 10번째가 잘 될까요?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이 중요한 거고요. 예외 없이 무조건 원칙대로가 정답인 거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온라인 스터디를 수강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만 드리는 홍태 팁 들어갑니다. 낙찰 받기 전에 조사했는데 빈집이에요. 또는 낙찰 받고 가보니까 빈집이에요. 빈집이라고 하면 우선 완전하게 빈집인 경우하고요, 짐이 일부 있는 빈집인 경우하고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일단 완전한 빈집인 경우는 대금 납부한 다음에 곧바로 문을 따도 괜찮습니다. 짐이 있는 빈집인 경우는요, 그 짐 자체가 혹시 가지고 갈 건지, 이거 완전 버린 건지를 확실히 구분해가지고 버리고 간 게 확실하다면 역시 대금을 납부한 다음에 문을 바로 따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게 있어요. 낙찰 후에 경매계를 방문해서요, 서류 열람을 통해서 또는 주변 탐문을 통해서 점유자하고 연락을 계속 취한다는 증빙자를 남겨놔야 돼요. 대금 납부할 때까지 최소한 5번 이상은 점유자하고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특히 문자 메시지 내용에는요, 집안에 있는 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지고 가기 어려우시면은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계속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도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문자를 보내야 돼요. 아, 답이 없으시네요.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짐은 버리라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4번, 5번을 해야죠. 똑같은 얘기라도. 답이 없으니까 버리겠다. 이거를 남겨놓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연락이 없어서 내 얘기를 인정해주는지 알았다. 이런 뉘앙스를, 이런 확실한 답을 남겨놓는 겁니다. 답장이 없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묻고 내가 답하는 그런 문자 메시지, 그런 자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물론 본인이 살던 집에 집기까지 모두 버리고 이사를 간 경우라면은 100이면 100,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성상 경매가 진행이 돼서 주변 이웃들의 눈치도 살피게 되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몰래 야반 도주까지 했는데 다시 그 집에 돌아올 리가 있겠습니까? 없죠. 간혹 낙찰 소식을 듣고 이사비를 좀 얻으려고 오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의 목적이 돈이기 때문에 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50만 원이 적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이상 요구를 한다? 당연히 안 되죠. 집행하겠습니다. 집행비 포함 모든 명도 비용은 제가 당신한테 그대로 청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요, 빈집이라는 분명한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조사를 하고요, 또 조사해서 진짜 확실한 빈집, 여기 안에 있는 짐은 이 사람이 버리고 간 게 분명해, 그런 확인이 된 다음에 문을 따야 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집기가 깨끗해요.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모두 상태가 멀쩡하다고, 와, 득템이다. 그래서 그거를 중고 가격에 팔아버리고 났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물어내. 그 가격이 얼마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달라는 대로 줘야지. 1년밖에 안 된 거야. 그거 3개월밖에 안 된 거야. 그거 새 거야. 어떡할 거예요? 물어줘야 된다니까요. 그런 난감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에 있는 짐이 진짜 점유자가 버릴 만큼 낡고 쓸모가 없는 건지, 이거 분명히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새 건데, 이렇다면 조용히 문을 닫고 그대로 원상복구 해놓고 점유자하고 연락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명도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최근에 아파트를 낙찰받은 우리 홍태경의 제자분이 있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낙찰 받고 나서 바로 메모를 문틈에 꽂아놓고 왔죠. 낙찰자 누구누구입니다. 부담 마시고 연락 주세요. 그랬더니 소유자가 경찰서에 낙찰자를 무단 침입으로 고소를 했어요. 고소 이유는 하나예요. 아파트 복도하고 계단도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자들 모두의 재산이다.
출입구를 통해 계단으로 올라와서 사적인 공간을 침해했다는 거죠. 그게 고발 이유입니다. 그런데 2019년 5월 무단 침입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은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해서 특정 주거지, 즉 집 안으로 들어가야 성립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아파트와 같은 공동이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서는요,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와 계단, 복도 역시도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기는 하는데, 아파트 공용 부분에 들어갔다고 해서 주거 침입죄에 해당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제자분은요, 경찰 조사를 받았고요, 담당 경찰관이 이거 주거 침입 될 수도 있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검찰로 올라간 사건 조사의 결과가 무혐의가 될지 기소가 될지 아니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지 결과가 기다려지기도 하고요. 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복도와 계단은요,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장소잖아요. 배달하는 분들, 택배하는 분들 누구나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주거 침입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많은 법조인들의 의견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소신껏 당당하게 조사하고 명도 역시 당당하게 임하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담당했던 명도 중에 임차인이 가장 많았던 그 명도 사례를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사건 번호는요, 2011 타경의 22914,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10층짜리 빌딩인데요. 감정가가 무려 86억 8천만원, 낙찰가는요 58억 2860만원. 낙찰자를 대신해서 제가 대리로 입찰을 했어요. 이 빌딩은요, 경매 신청이 된 다음에 소유자는 어디론가 종족을 감추셨고, 소유자의 지인인 조폭 출신의 행동대장이었다라는 사람이 그 빌딩을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임차인이 한 10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이건 뭐예요? 깔세라고 해서 단기 임차인의 수가 30명이 넘은 거예요. 아니, 그래서 기존 임차인 조사한 10명하고 30명하고 40명이 넘는 그 임차인들을 일일이 개별로 만나는 것도 어렵고 연락도 안 되고 도대체 거기서 하루 종일 기다릴 수도 없고 난감했죠. 그 순간 나타난 은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좀 전에 설명을 드린 그 건물 소유주의 후배이면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던 관리소장, 왕년에 한가닥 했던 조직 생활을 했다는 행동대장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요,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서로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물론 그 동생과 명도 협상을 처음 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요, 예의 있게 차근차근 전후좌우 설명을 했고요, 또 도움을 요청을 정중하게 드렸죠. 그런데 요청만 드렸을까요? 아니죠. 이게 필요합니다. 2천만 원의 사례를 제시를 딱 하니 그 동생의 마음이 움직인 거죠. 야, 이 사람 예의도 바른데 거기다가 모든 거를 처리 비용으로 2천만 원씩이나? 달리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단지 2천만 원이 중요한 것보다는 그렇게 선뜻 호의를 보인 그 마음을 그 동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상생입니다. 물론 돈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요, 돈에 앞서 나하고 같이 함께 가보자, 이런 상생의 제안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얘기를 그 동생한테 듣고, 이게 명도 협상이라는 게 단순하게 나는 주인, 너는 쫓겨날 사람, 그것이 아니라 돈에 앞서서 함께 가보자는 어떤 상생의 제안이 그 동생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돈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것도 있구나, 그것을 잘 캐치해서 명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명도다라는 것을 저도 새롭게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만에 전층의 명도가 마무리가 됐고요. 다시 한 달 만에 전층의 임대도 제가 맞춰 드려서 정말 효과적인 명도였죠. 2014년 12월 10일 58억 2,860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5년 지난 2019년 108억에 이 빌딩을 매각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야, 세상에 세금을 제하고도요, 수십억의 양도 차익을 살뜰하게 챙기신 우리 낙찰자 어르신께 제가 이 스터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도 협상을 제가 350번 정도 이상을 하면서요, 강제 집행도 수십 번 제가 해봤죠. 그 현장을 지켜보면서 제가 내린 명도의 정의는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통계가 따로 없다는 겁니다.
누구는 명도를 이렇게 처리했네, 누구는 명도를 저렇게 처리했네, 어느 유튜브에서는 명도 비용이 평당 얼마, 이사비는 평당 얼마. 무슨 헛소리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 명도가 바로 여러분들만의 명도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낙찰 받고 갔는데, 대금 납부하고 갔는데 당장 이사 가겠대요. 그러면 1억짜리 빌라여도 5천만 원짜리 빌라여도 명도비 150만 원, 200만 원 줄 수 있습니다. 300만 원 줄 수 있어요. 10억짜리 아파트라도요, 이사비 100만 원에 협상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 경매의 특징인 거예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명도비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점유자와 협상을 하면서 상황에 맞게, 여건에 맞게 서로 합의점을 찾으면 됩니다. 명도도요,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협상 욕구 생기고 설득하는 요령도 얻게 되고 대담한 용기도 여러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원칙대로 하시면은요, 충분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 홍트경의 제자분들 수백 명의 명도 처리를 제가 상담을 하면서요, 재밌는 거는 동일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 건도 없었을까? 그만큼 명도 사례는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명도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됩니다. 제가 응원을 열렬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는요, 명도 협상을 할 때 절대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을, 특히 제가요 이것도 어렵게 낙찰받은 거고요, 대출받아서 이자가 너무 커요, 그리고 제가 월급이 이만큼밖에 안 되고요, 저 집 없어 무주택자예요, 제가 애가 둘이에요,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여러분들의 처한 상황, 여러분들의 여건은 함구, 입 딱 닫는 거예요.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사정하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 여러분들을 얕보고 아나무인으로 나오는 점유자를 빤히 봤기 때문에 그분들 구태여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법적인 절차대로 원칙대로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명도의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야지 끌려다니는 형국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전제가 있어요.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명도를 해야 하는 여러분도 사람이고요, 명도를 당해야 되는 그들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명도는 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최후 수단, 강제집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명도 협상에 나선다면 1000명도라고 할지라도요 100% 지혜롭게 처리가 가능하다. 우리 홍트경매 수많은 제자분들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가슴 딱 펴고 나가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오늘 6강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7강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